네,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대로 이 시간에도 서울과 부산을 포함해서 전국 21곳에서 재보궐 선거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전체 투표율은 49.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선거의 높은 투표율, 최종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두 분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임기 1년가량의 시장을 뽑는 선거인데도 여야 모두 상당히 필사적이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도 한데 일단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저희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 교수께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뭐 1년도 안 남은 대선이 사실 이 지방선거 보선을 규정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쪽 진영이 전력 투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 보선이 아니라 대선을 치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만큼 이제 치명적으로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여기에 깔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 여권의 입장에서는 사실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민심의 향배를 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이고 민심이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해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반대로 지금 뭐 야권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건 네. 어떻게 해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시장을 뽑는 선거인데 거의 뭐 정치적 요인이 예. 사실상 모든 것을 다 규정하는, 그러니까 뭐 정권 심판이다, 정권 신임이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어떤 실행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정책, 비전 이런 것들은 검증이 안 되고 단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너무 지나치게 지금 매몰돼 있는 부분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쉬운 점까지 짚어주셨는데 마치 대선을 보는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 어떻게 좀 규정하시겠습니까? 대선이 가장 큰 거죠.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서울하고 부산의 인구가 1,300만이에요. 1,300만. 그러니까 5,200만이 딱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유권자의 4분의 1이 이번에 어찌됐건 투표권을 가지고 행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의 정치 의사표시라는 이게 엄청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하게는 앞과 뒤에 1년이에요. 1년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2020년 작년 4.15 총선 때 예. 아주 여권이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는데 그것이 1년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지점.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1년 후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중간 딱지점에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4년 동안 이 정부에 대한 평가이고, 어떻게 보면 중도와 보수 입장에서는 중도와 보수가 함께 하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이길 수 있을까를 가늠하는 자리고, 또 야당 입장에서 굳이 보자면 2016년도 이래 한 번도 이기는 역사가 없어요. 2016년 자 보십시오. 20대 총선, 2017년 대통령 선거 졌죠. 네. 2018년 지방선거 졌죠. 2020년 작년에 4.15 총선 졌죠. 5년 동안 4연패. 그렇습니다. 이번에서 이거 연패의 고리에서 벗어나느냐 아니냐가 야당 입장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으니까 앞뒤 1년 딱 중간 2점 그리고 수많은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이 걸려있는 선거, 보통 선거가 아닌 거죠. 네. 두 분의 총평 들어봤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아직 투표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투표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서울이 50%를 넘겼습니다. 여야 모두 어떤 승패의 분기점으로 삼았던 숫자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보선에서 이렇게 50%가 넘는 경우는 없었어요. 이게 통상 우리가 이제 그냥 지방선거라고 해도 그냥 어느 정도 이제 투표율이 나온 정도 수준인데 예. 지금 8시 마감인데 6시에 51.9%다. 그러면 거의 55%에 근접해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투표했다, 보선에. 아주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했다고 보는 것이고, 이거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참여민주주의가 이제 더 확장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민심이 더 이제 나와 있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 이 투표율이 좀 높은 상황이 벌어지느냐?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결집이 이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세대별 투표율은 안 나와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지역별로는 나오는데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야권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강남 3구가 투표율이 매우 높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투표율이 많이 높다는 거는 이제 심판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유권자의 의지가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투표율의 어떤 증가가 우리가 예상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추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권의 지지층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건 세대별로 보면 40대. 50대 일부 뭐 이렇게 보는데 여기가 사실은 가장 그 인구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836명, 865만 명 뭐 이 정도로 20, 30대, 60대가 한 600만 명의 한 중반대라 그러면 여기 한 200만 명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표율이 높다 그러면 사실은 여권에서도 그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일종의 이제 요즘에 샤이 진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샤이 진보라는 것은 없다고 믿지만 그런 어떤 불안감에 이 투표율이 같이 이렇게 상승해서 진영 대 진영의 어떤 대결 구도로 가면서 투표율이 올라갔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예, 사실 우리가 이제 통상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라는 이런 좀 공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 높은 투표율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6시가 우리가 서울은 51.9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제가 보니까 시간당 한 2%포인트씩 오르더라고요. 2.23%. 예. 이걸 보면 6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7시, 8시까지 2시간 동안 간 다음에 제가 볼 때는 55 내지 56까지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그래 봐요. 예.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실 뭐 냉정하게 좀 이야기하면 정권 심판론의 압도적 우위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난주에 4월 2일, 3일 금요일 토요일 날 사전 투표가 이렇게 많았던 것은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50대 50이나 51대 49 정도였을 거예요. 왜 그러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게 작년 총선 때는 아시는 대로 어떤 데는 65대 30, 어떤 곳은 60대 30, 2배 이상으로 민주당이 유리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쇄된 게 지난번 4월 2일, 3일이었다고 저는 보는 거고 오늘 당일 투표는 이 정도 높다면 이것은 그 정권 심판론에 기운 사람들이 많이 나갔을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내일 아침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준엄한 민심의 뭐 명령, 심판 이런 그런 제목이 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 사실 이제 보도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게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이 많이 참여한 거다. 분투표는 보수가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좀 동의를 하십니까? 일단 여론을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의 51% 이상이 사실 사전 투표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반면에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한 25% 내외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어떤 이 지지층이 더 많이 갔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국민의힘당도 희망을 갖는 부분이 뭐냐면 과거와는 달리 20대, 30대의 어떤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난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당의 후보를 지금 지지하는 걸로 많이 나타나고 바뀌었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20, 30대는 투표율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 때도 국민의힘당의 지지가 많이 갔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서로 아전 인수격으로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인데 지금 21%에 거의 가까운 투표율을 보였어요. 네. 사전 투표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전 투표가 사실상 어떤 표로 활용이 되는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열어봤을 때 좀 사전 투표의 어떤 의미. 왜냐하면 바이든 트럼프의 어떤 선거 결과에서도 사실은 결정적으로 사전 투표가 작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선에도 어떻게 작용을 할지 좀 사실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사전 투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절반으로 보는 게 좀 정확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60대 30, 65대 30 정도였던 게 이번에는 4월 1일, 3일 정도에는 한쪽에서는 더 이상 밀릴 수는 없다 해서 여당 지지층이 많이 나왔을 테고 또 한쪽에서는 젊은 층들이 있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사전투표 조작 의혹설 같은 데 많이 믿기 있기 때문에 오늘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는 거의 비슷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예. 오늘 투표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이 대목에서 저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는 느낌을 오늘 지역별로 서울에서도 구 단위로 나타나는 거 보고 야, 이 진짜 민심이라는 게 뭔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니까 예. 좀 생각보다 좀 글쎄 좀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꾸 저는.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셨습니까? 구별로. 우선 이게 예. 이른바 강남 3구가 저 정도 나온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서초구 같은 경우는 60%가 넘을 태세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그렇게 강남 3구가 높게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또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관악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구로라든지 예. 어디죠? 금천구도 금천구 같은 데가 굉장히 낮게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당 지지층에서 일부가 투표를 어떻게 포기하거나 기권하는 경향이 짙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이 일반적일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지금 생각보다 여권에서 보는 것보다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라 봐요. 예. 앞서 이제 김 교수께서 얘기를 하신 이 2030의 표심, 이번 선거에 그야말로 최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최근 이제 여론조사에서 그동안에 이제 젊은 층이 좀 이제 진보 진영에게 투표를 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에 좀 그게 여론조사에서 뒤바뀌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투표로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투표로까지 이어진지에서 나중에 아마 사후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선관위 같은 데서 아마 좀 출구조사하고 나올 텐데 지금 왜 바뀌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그렇게 몰두하고 20, 30대들이 40, 50대를 따라갔던 동조 현상을 보였던 20대, 30대가 왜 이렇게 1년 만에 몇 달 만에 이렇게 왜 등을 돌리게 됐는가. 결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의와 공정의 문제에서 이 정부가 보여준 게 없다는 점. 두 번째는 극심한 그 취업난, 경제난을 겪으니까. 그리고 하나 또 젠더 문제가 있잖아요. 결국은 이 선거 자체가 어떻게 됐느냐. 그 선거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사건 때문에 발단이 된 이 사건에서 이 보궐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여권의 행태나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히 20대 여성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젠더적인 성향으로 봐서는 이 남녀 평등이 맞지 않는 그런 구석이 많이 보였다는 게 아픈 거고 그 사람들이 등을 많이 돌렸다고 보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아직 이제 선거가 2시간이나 남았기 때문에 등을 돌렸다 결과도 아직 안 나와서 아직은 그렇게 모르죠. 예. 그렇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데 이 20, 30대가 사실은 지난 총선과 달리 이번에 이제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조사상이 결과가 예. 있었던 거는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이 이 세대가 실질적으로 확증을 갖고 있는 세대인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야당의 후보의 어떤 확신을 갖고서 이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여당의 어떤 불만을 갖고 여당 후보의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냐? 그게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돼요. 그러니까 예. 얼마나 자기 확신성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제 막판에 가면서 사실은 야당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라든가 예. 그다음에 용산 참사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을 했잖아요. 이것들은 공정성을 강조하는 20, 30대에겐 또 치명적인 어떤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20, 30대가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나가서 투표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기 확신성이 얼마나 이제 강하게 작용하느냐가 결과적으로 이들의 투표율을 가늠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건 추후에 성별, 세대별로 분석이 끝나면 그렇죠. 저희가 좀 더 나오겠죠. 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샤이 진보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샤이 보수라는 표현은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진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거든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샤이라는 것이 되려면 가서 투표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의사를 발현하지 않고 있다가 투표는 그렇게 이제 할 때 샤이라는 그렇죠. 단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본인이 공개적으로 막 자기의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를 얘기하기 어려울 때 이제 샤이 이렇게 침묵을 하다가 이제 투표는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샤이 트럼프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평을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마음속으로는 자기의 어떤 지지 지향은 거기 있는데 말은 못하고 그래. 요번에 이제 사실 샤이 진보라는 말이 나오게끔 한 부분은 여당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들이나 정당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만큼 사실은 어떤 세대 속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샤이 진보라는 것이 없다라고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결속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체성을 규정한 어떤 진영이라든가 후보자들에게 투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함을 느끼게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최근의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77%만 직접적으로 투표를 하겠다. 뭐 이런 결과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도 나타난 게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야당 지지자들은 한 뭐 90% 넘는 그런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자기 확신성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야당 후보에게 좀 몰려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우리가 좀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앞서서 이제 신 의원께서 56%를 말씀을 하셨나요? 근데 지금 54.9%면 54.3 서울이. 예. 그러면 아마 56에서 57 사이까지 나올 수 있고 부산은 아마 51, 2 정도. 51 정도. 예. 그죠? 예. 와, 엄청 높은 건데. 이번에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네. 좀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게 결과가 분석이 안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진영 대 진영의 대결에 어떤 첨예화 뭐 이것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정권 심판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야권 지지의 어떤 투표가 이렇게 뭐 결집이 되는 건지 이렇게 확언은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 굉장히 높은 투표율인 것은 분명하고 이것의 흐름은 결국엔 민심이 어떤 형태로든 더 많이 반영돼 가지고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하나의 이 투표 현상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네. 사실 어떤 원동력으로 이제 유권자들이 투표장까지 향했는가는 개표를 해보면서 알 수 있을 텐데 중요한 부분도 또 이게 누가 이기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퍼센트 포인트로 이기는지 이 부분도 참 열쇠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서울에서 한 10% 포인트 차이, 예. 부산에서는 한 15% 포인트 차이라면 이건 아주 큰 어떻게 크게 좀 봐야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된다. 양 당의 모두에게. 예. 저는 그렇게 판별 기준을 그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고 이것은 뭐 지금 뭐 개표하기 전이라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요. 저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가 평일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높게 나오는 이유는 결국 그거다. 국민들이 어찌됐건 지금의 정치 질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싶은 엉어리진 게 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뭐 분노 투표든 무슨 응징 투표든 다 좋은 뭐 표현을 어떻게 하든 언론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쌓여 있었다. 다시 말하면은 LH 직원 투기 사태는 그냥 도화선이었을 뿐이고 그냥 그 신호탄이었을 뿐이고 그 전에 지난해부터 쭉 쌓여온 게 있다. 저는 여권이 180세 이상의 대성공을 거둔 이후에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좀 피로함이 쌓였다는 점을 꼭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나갔습니다만 올해 초까지도 몇 년째를 윤 총장, 윤석열 이름 석자만 있을 정도로 이렇게 했던 것. 그다음에 쭉 이제 뭐 부동산 정치에 대한 실패 이런 모든 것이 좀 국민들에게 좀 쌓였던 거 아닌가 그래 싶어요. 더 이상 뭐 투표 종료자서는 더 이상 설명 못 드리겠고 제 판단은 그래요. 근데 이제 투표율이 사실은 높다는 거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진영 대결의 양상이 꽤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결집이 됐다는 그런 효과의 결과로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17대 대선을 보면 그때 당시 2007년이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이 굉장히 유력했었잖아요. 예. 그때가 63%고 18대는 박근혜 문재인 전 후보 뭐 이때가 75.8% 그리고 19대죠. 77%. 그러니까 경합이 좀 된다 그러면 뭔가 이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영 대결이 이제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승패가 확연하다.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 투표장으로 안 나가는 경우가 내가 투표 안 해도 이길 텐데 또는 내가 투표해도 질 텐데 뭐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예. 투표율이 높다는 거를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영 대결의 어떤 양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서 위기를 느낀 진보 진영도 역시 뭉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시는 평가를 거네요.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이 보궐선거에서 뭐 거의 60%에 준하는 투표율이 나왔다. 예. 굉장히 이제 특이한 이례적인 사례죠. 예, 이 부분도 좀 짧게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번 이제 선거로 선출된 시작의 임기가 1년 정도, 1년여까지 1년 2개월이죠. 예. 1년 2개월. 이 후보들이 과연 시장이 됐을 때 그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잘 지켜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실적으로 많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 부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누가 되든 큰 문제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 가덕도 공항에 중앙정부 차원의 그런 거 말고는 별 문제 없을 텐데, 서울의 경우에는 뭐 내건 공약도 그렇습니다만 1년 2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죠. 예. 온 그거는 시민들도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유독 공약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기울였던 거고, 양 당이나 양 후보 모두 다 공약은 내걸었지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성심성의껏 다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뭐 사실 상식처럼 돼 있었던 거니까. 예. 1년 이건 너무 짧은 거고, 누가 되든 간에 만약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되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여당에서 이미 지금 굉장히 강한 시의원들이 109명 가운데 101명이 이미 민주당 소속이니까 잘 지낼 수 있겠느냐, 시장 일 제대로 하겠냐, 이런 대목에서 좀 이제 걱정스러운 건 있지만, 예. 저는 그것도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잘못하면은 대통령 선거에 악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양쪽 다 자제할 것으로 봐서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네, 저희가 지금 정책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매번 선거마다 정책 검증을 약속을 하는데 네거티브와 막말로 얼룩졌고 이번에도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정책을 내세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2개월 동안 해당되는 그런 정책이라기보다는 거의 5년을 지향해서 재선을 생각하면서 모든 시장 후보들이 내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사실상 1년 2개월에 그것들을 다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제 한 가지 지금 이번 선거에서 특징은 사실상 이런 정책에 대한 어떤 부각이 아니라 이 정권 심판 또는 후보 검증 이런 어떤 외적인 요소들이 너무 지나치게 작용이 많이 됐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장을 뽑는데 야당 후보는 여당 후보를, 즉 박영선 후보의 어떤 검증 과정이 없고 네. 단지 그냥 정권 심판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여당 측에서도 사실은 뭐 어떤 정책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오세훈 후보의 어떤 내곡동 문제라든가 뭐 이 용산 참사 발언이라든가 뭔가를 검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도덕성과 역량이 있는지 검증해야 되겠지만, 본인들의 어떤 정책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우리가 파지티브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유권자들의 어떤 동의, 이 지지를 얻어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양측 후보들이 모두 다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좀 짧게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결정이 될 텐데, 새롭게 선출되는 두 시장에게 바라는 점을 좀 짧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한 분씩 듣도록 할게요. 우선 오세훈 시장이 된다면 자기가 10년 전에 실패나 되풀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성숙된, 좀 더 완숙된 정치인으로서 이게 지난해 아주 11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정체되거나 방향이 시민운동처럼 됐던 서울시의 방향을 틀어주기를 바라고, 만약에 박영선 후보가 된다면 이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 많거든요. 예. 또 여성의 특유의 섬세함, 생활에 근접하는 그런 시정, 그다음에 좀 글로벌하게 나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해서 정말 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쯤은 좀 자부심도 갖고 예. 생활이 좀 편하구나, 우리가 적어도 세계적인 대도시에 살고 있는 느낌이 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서울시를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부산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두 시를 예, 다 예. 같이 예, 예.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 선거는 행정가를 뽑는 겁니다. 시장들을 뽑는 것인데 정치적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작용을 해서 그 부분 굉장히 아쉽고 이 두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사실은 그것을 떠나서 가장 이제 이 시정에 집중을 하고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오히려 좀 배제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좀 해주고 특히나 이제 이 선거를 통해서 사실 상당히 분열성이 있잖아요. 통합. 그러니까 전체 시민의 우리 서울시 전체 시장인 것이지 사실은 지지자들만의 시장은 아닌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 주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관욱 계명대 교수, 심성범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